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과정은 우리가 수업 중에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알아볼 거고, 오늘은 배경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첫 번째 배경은 대공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혹시 뭐 여러분들이 연예 기사 같은 걸 보다 보면은 공황장애라고 있을 겁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너무 막 모든 걸 혼란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공황은 뭔가 큰 혼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자로 붙었으니까 더 큰 혼란을 얘기하겠죠. 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당시 미국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결국에는 그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굉장히 크게 번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자, 미국의 생산량은 정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생산량이 생산되는 물건이 많으면 그 생산된 물건이 충분히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 잠깐만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노동자들의 임금 자체가 높아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점점 더 크게 성장을 하는데 그 이익을 노동자들이 보지 못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오르는데 소비가 낮아지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엇이 일어났냐? 결국에는 대공황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주식이 떨어지고 여러 공장이 문을 닫고 은행이 파업을 하게 되는,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즉, 이 대공황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이 갑자기 추락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29년 10월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 공황을 대공황이라고 부른 이유는 추락의 정도, 범위, 영향이 너무 커서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는 이 대공황을 어떻게든 탈피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뉴딜 정책은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냐? 원래는 이전까지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농업조정법, 산업부흥법, 와그너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어요. 자, 농업조정법은 그 당시 너무 생산량이 미국의 문제점은 너무 생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소비는 그 생산량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상품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농업 생산량을 제한을 해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켜서 농산물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농업이 점차적으로 살아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산업부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생산도 제한하고요. 그러면서 국민의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경제 회복을 추구하려고 한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임금이 너무 낮았잖아요. 임금이 오르질 않았잖아요. 즉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더욱 인정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모여서 그리고 모인 다음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하는, 즉 노동자의 권리를 높여주는 와그너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대공황을 탈피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 영국과 프랑스는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수입은 최대한 억제하고 수출을 더욱더 높이는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주변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와 본국 간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아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그 영국과 프랑스 외의 식민지들 사이에서는, 외의 국가에서는 관세를 높게 매겨서 그들의 그런
물건이 그 국가로 들어갈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 간의 블록이란 걸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경계를 형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또 프랑스와 프랑스의 식민지 간의 그런 블록을 형성을 해서 그런 그들끼리만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배타적 블록 경제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다른 국가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와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별로 없었어요. 식민지도 없었고, 그렇다고 경제적인 그런 것도 경제적인 기반도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불안이 심화가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 대외 침략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주의라는 것의 개념은 뭐 어떻게 하면 국가가 최고다 라는 이제 그런 사상, 국가 중심적인 그런 사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이 왜 등장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아까 전에 봤었죠? 그런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대공황을 제대로 극복할 수가 없었다. 자, 근데 그것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우선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은 식민지 자체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국 자체도 경제적인 기반이 매우 약했었다고 해요. 자, 근데 그 당시 대공황이 이제 닥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경제 위기가 심화된 것이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그 사회적인 불안을 이용해서 독재자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는 대표적으로 무솔리니라는 인물이 등장했고요. 독일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만한 히틀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을 자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의 말만 잘 따르면 너희들이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선전, 어쩔 때는 협박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 둘씩 포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솔리니와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런 선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그 무솔리니가 대표가 되는 파시스트 당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게 되고요. 독일은 히틀러가 만들었던 나치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조금 달랐던 거는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군국주의 체제라는 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군대가 중심이 되는, 군대가 모든 사회를 통치하는 그런 체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군대의 중심, 군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권을 잡고 대외 국가, 다른 국가들을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히틀러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히틀러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대공황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 즉 게슈타포라고 불리는데요. 이 게슈타포를 통해서 국민들을 감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들을 장악하는 것은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굉장히 비슷했어요. 근데 한 가지 달랐던 거, 이탈리아와 독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인종주의였습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일인은 우수한 인종이라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희생양으로 열등한다고 주장한 희생양으로는 유대인을 선택을 해서 유대인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법으로는 뉘른베르크법이라고 있어요. 이 뉘른베르크법은 유대인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들의 선거권도 빼앗고 그들의 재산권도 빼앗는 그런 악랄한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해보게 되겠지만 이 유대인 탄압은 굉장히 끔찍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또 하나는 이제 히틀러는 그 이후에 이제 국가의 모든 것을 장악한 히틀러는 이후에 대외 침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을 합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본 수업 시간 때는 그런 2차 세계대전의 과정,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전체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수행평가로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그런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